예, JTBC 뉴스룸의 신년 특집 대토론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운명은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쟁점,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때문에 본질인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 깜빡 잊고 있었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올리고, 물론 조금 있다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교수께 먼저 드릴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튼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우선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으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우선 제가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법조윤리에서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둘째, 이번 징계 과정에서 특히 저는 이제 채널 A 사건에서 보니까 그 공적 의사 결정보다는 사적 의사 결정이 더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런 의심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셋째, 이제 이번 결정문을 보면 약간 비빔밥 같은 결정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 판사들이 자신이 없었는지 그 본안 요건인 절차를 조금 건드리고, 또 뭐 징계 혐의가 소명되는지 말하는지 이것도 본안 요건이죠. 그것도 좀 조금 또 넣고, 그다음에 뭐 회복 불가능이라든지 뭐 이런 집행정지 요건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이거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즉시항고라는 그 신속한 절차, 간략한 절차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투기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본안에서 싸우기로 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행법원의 그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정리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이 좀 귀에 담기는데, 다시 말하면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빔밥처럼 섞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중에 타겟 하나를 찾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법무부에서 대응하기가 좀, 이제 본안에서는 대응하기 좀 이제 재판이 길어지니까 증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응하기 쉽겠지만은 이 즉시항고에서는 다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께서 바로 정 교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국력의 낭비, 그리고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적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도 물론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요.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입니다. 그 전해에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와 동의어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정 교수님이 지금 분석한 거에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우리가 이 의제를 설정해서 지난 1년간 정부가 이제 사회를 끌어온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 결정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일관성을 잃은 것을 또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될 때 문 대통령께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물 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발탁한 것이 문통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저는 이번 정부가 작년에 국정을 이끌어왔던 것의 여러 가지 모순이 한 번에 드러난 것이 이번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잠깐 좀 벌려놓으셨는데요. 다시 조금 집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집행정지를 한 것이 정당성을 어느 정도 갖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 교수께서는 아까 자기 논리를 말씀하셨고요. 김영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할 기회를 안 주셔서 김영민 의원입니다. 일단 방금 금 전 의원님께서, 그냥 호칭은 편하게 전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께서 방금 뭐 국력 낭비고 무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나중에 더 말씀도 나누겠지만 여전히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하찮은 의제가 아닙니다. 그 법원의 징계 결정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긴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예.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징계 사유가 사실상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의 감찰방해는 사실상 소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을 법원이 일단 인정했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지금 징계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하에 나를 찍어내리게 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명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징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법원이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회복될 수 있는지 본안에서 다시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간 기피 신청을 윤석열 총장이 남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게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진 교수께 드리죠. 일단 그 법원의 징계 정지 결정은 그동안 이제 당정청이 무리한 폭주를 해왔는데 최종 신급으로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 많은 그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이제 법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거기서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래도 아직은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은 법무부에서 그동안 얼마나 무리한 일을 해왔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오패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 윤 총장 직무 정지 조치를 했을 때 검찰에서 원래 검찰 사람들이 다 윤 총장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평검사들까지 모두 다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고 두 번째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직무 정지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고 세 번째는 행정법원에서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는 그 문제가 된 그 판사 사찰 문건 그걸 갖다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한다는 인용을 한 거죠, 그거를. 예. 근데 이제 이번 징계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그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이 주문이에요. 주문에는 뭐라고 되느냐면 대통령의 신청인에 대해서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처분의 주체가 지금 대통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좀 뒤로 빠지신 모양새를 보이셨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결국 권력 분산과 삼권 분립의 원칙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법원이 확인해 줬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여당 측에서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데 원래 삼권 분립이라는 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분립이거든요. 이 중에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상호 견제하는 균형을 잡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예, 정리해 주시고요. 법치국가에서는 그 대통령이라도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예. 그 명령을 갖다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사건이고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토론 들어갈 거니까요. 예.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영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문에 대통령이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데 그건 검사징계법을 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집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 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처럼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그 확대 해석하는 문제이고 법상 아까 말씀하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한다. 집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예, 정한준 교수께서는 뭐 따로 반론은 없으세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진 전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른바 그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과의 관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의견을 부탁드려 놓은 상태인데, 그건 잠시 후에 좀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지시를 꼭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 아까 그 제가 잠깐 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면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저 법무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이번엔 김영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일단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사실 이렇게 법사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준비해온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행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은 독특한 해석이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생성해내고 누군가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임된 권력이 최고 정점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따라서 임명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 검찰총장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명령에 예. 복종해야 됩니다. 다만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일 때에는 거부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어떤 정당한 직무 지시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고 통상의 공무원들은 다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금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는 임명직이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판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들이 있는데 일개 판사가 무엇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아까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임명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선거 혹은 정치적인 데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상급자고 또 검찰총장이 하급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한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물론 전국의 어떤 검사한테도 지시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거는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다른 원리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검찰총장 혹은 검사가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거나 그와 다른 결정을 하면 틀렸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아까 진전 교수 말씀하고 맥을 네. 같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간단히 반론을 좀 그렇죠, 드릴까요? 예. 권력 분립을 잘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을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나눴는데 검찰이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검사들에게 지휘하지 말고 검찰총장에게만 지휘하라라고 해둔 것이죠. 그건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잘 지켜진 줄 아십니까? 금 의원님 검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그냥 일선 검사청에 바로 전화해서 수사 지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에게 수사 지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것을 다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도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도 보면 문서로 지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명확하게 지휘하는 것이 그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이 정부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표시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예. 예, 정한주 교수님도 형사소송법 전공을 하시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하면은 뭐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법무부 장관은 늘상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형사소송법 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형사소송법 학계의 통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도 없애야 된다. 정무직 공무원이 어떤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이나 검사를 지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행정부 입법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어떤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수사지휘권을 딱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나 역대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이 그걸 몰라서 김용민 의원님 말씀으로는 뒤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문서로 하고 명시적으로 하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것도 짧게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임채진 총장이 예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하도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 수사지휘 그만하시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계속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는 검사장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검사들 왜냐하면 항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조직 문화 아시지 않습니까? 형동생하는 문화에서 당연히 수사지휘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수사지휘를 합니까? 그리고 그 상부 지휘를 받지 않아야 된다 검사가 매우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나중에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검찰총장이 검사들 그리고 일선 청에 수사 지휘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왜 그거는 다른 가능한 겁니다. 자,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준사법기관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사법농단 때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에게 재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가지고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 검찰도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것인데 왜 검찰은 수사지휘하는 게 되는 것이고 기소지휘하는 게 왜 가능한 것입니까? 준사법기관이 아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준사법기관하고 사법기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판사를 만나던 어느 법원을 가던 같은 일에 대해서는 같은 판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국의 법원의 결정을 통일하려다 보면 법원 판사들의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거기는 보다 넓게 인정을 하는 예. 것이고요. 검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했을 경우에는 어느 검사를 만나든지 같은 벌금을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임채진 총장 말씀을 하셨는데 임채진 총장이 총장하던 시절은 참여정부 시절이고요. 저는 그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MB정부 시절. 무슨 MB정부의 근거로 김경환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MBC PD 수첩 무슨 사건에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그렇게 진술 말씀하시는지는 본인이 모르겠지만 진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논쟁이 좀 길어졌는데 다른 분들도 발언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조금 좀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물론 임기제죠. 금년 7월에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여당 쪽에서는 이번에 탄핵론이 나왔습니다. 임기제니까 여당 쪽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인가요? 이낙연 대표가 이미 그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여전히 탄핵 얘기는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들이 여전히 있는데 당내에는 적어도 이제 탄핵을 아직 이르다라는 입장이 더 많은 것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중권 전 교수께서는? 지금 그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을 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지시켜야 할 만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권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예.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부분 다 입법 사항이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국회에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검찰이 저항한다, 뭐 쿠데타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맥락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조국 수사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광욱 의원 기소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나왔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 나왔고요. 최근에 월성 원전 그 평가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주 공교롭게도 다 정권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검찰 개혁이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급히 제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그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야 할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는가,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 올해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 권력 말기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지금 김영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탄핵 움직임은 물 건너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감찰도 추가적인 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탄핵 얘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것은요 장악하는 겁니다. 인사권으로 장악해서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과거 정부에 이미 해왔고 추미애 장관이 이 정부에서는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안 했던 것입니다.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장악하면 제일 쉽습니다. 한편 뭔가 내보낼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그 법원의 결정에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던 게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판사 사찰 문건 이런 것도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판결문에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검찰 개혁을 하다가 본안에서 검찰총장의 조금만 더 변명을 들어보세요. 나중에 말씀하시죠. 변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을 하다가 검찰 개혁 쪽에 서 있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진 않겠지만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의 무서운 힘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편 드는 게 내 신상에 좋겠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면 내가 된설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거기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검찰 개혁의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게 튀어나오고 자기 측근 비리 수사 막으려고 하고 가족 비리 수사 못하게 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검사 슬쩍 때도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오히려 저는 두 분이 같이 책임을 묻자 대신에 검찰개혁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제가 먼저 반론을 좀 펴겠습니다. 바로 반론을 하시겠다니까 듣고 그다음에 정 교수께 드리고 금전 의원께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자꾸 뭐 법원에서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본안에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추정이니까. 그 다음에 인정 안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도 측근에 대한 비리라고 하는데 그 측근에 대한 비리는 그쪽에서 검언유착으로 그 프레이밍을 했는데 실제 지금 드러나는 것은 권언유착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애초에 그 자체가 그 혐의 자체가 사실 날조와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 그때 그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보자라는 사람이 일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는데 정치인 리스트가 없는데 있다라고 해서 채널A 기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낚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유시민 씨를 낚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잡기 위해서 검찰이 유시민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꾸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그 의원이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녹취록에도 없는 쉽게 말하면은 저쪽에서 그 채널 A 기자가 그쪽에 대해서 이철 씨한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유시민 씨에게 돈을 줬다라고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 무근이었고요. 또 그 시기에 아주 공교롭게도 유시민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 그러면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거든요. 보통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날아오죠. 그 계좌 추적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통보가 되는데 예. 지난 6개월 지났을 때 그때는 뭐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연장을 안 했거든요. 통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거짓말이 합쳐져 가지고 예. 한동훈 검사장을 의미하는 일단은 그 정권의 공작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징계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예, 있습니까? 지금 정 교수 쪽에서는 계속 그건 지금 좀 더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중간중간 하고 계신데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예? 하여튼 감찰 기록을 보면 아까 제가 진 교수님이 말씀한 반박할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 일단 저는 이제 윤 총장께서 뭐 그 행정 권력이라든지 의회 권력 이게 독립은 잘 견지해 왔다고 봐요. 근데 그 정치적 중립하고 독립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총장도 나와서는 안 되지만 야당 총장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제2의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야당 총장으로 인식되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아까 그 탄핵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을 탄핵한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뭐 이게 탄핵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한데 저는 그 우리나라 탄핵 대상인 공무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지금 공수처장도 사실 그 견제 수단이 별로 없어요. 공수처장, 뭐 검찰총장, 판사, 검사, 우리나라는 탄핵 대상 공무원이 엄청 많은데 일본은 법관만 탄핵 대상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법관 탄핵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패소하면 막 국회에다가 법관 탄핵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불수리라 해가지고 각하해버리고 마는데 그래도 2만 건이 그러니까 90만 건이 청구됐어요. 패전 이후에 일본에서 법관 탄핵만 해도. 예. 근데 대부분 불수리로 각하되고 2만 건이 이제 수리가 돼가지고 90만 건 중에. 예, 그래서 정식 탄핵 절차까지 간 거는 8건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법관이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그 탄핵 대상 공무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탄핵 절차법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급주기 효과죠. 급주기 효과는 줘야지만이 민족 통제가 좀 가능하겠다. 지금 긍정적 의미에서의 겁주기 효과.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제가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그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진 교수님하고 말씀하실 때는 진 교수님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총장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은 뭐 김 의원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대단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징계를 하는 과정을 보면 법무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박은정 이 감찰 담당관의 경우에 그 바로 상사인 감찰관에게 결재를 받으러 갑니다. 뭐 어느 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가서 감찰관이 그럼 보고 내가 결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록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냥 결재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징계라면 사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하고 과연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따지면은 부장한테 결제 받으러 가면서 결제서를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보여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니면은 비정상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징계를 하려는 것인지 제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뭐 검찰 개혁에 찬성하다가 태도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총장이 의원님도 같은 정부였잖아요. 이 총장이 자기 측근이나 가족들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개인 비리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징계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부 들어가지고 물론 같은 정부였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얘기를 했고 검찰의 특수부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95년서부터 검찰에 있었는데 25년간 가장 최강
또 최다 규모의 특수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특수부를 없애야 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 됐습니다. 그럼 일종의 그 특수부가 강화됐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적폐청산 논리 때문에 그랬던 물론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부에서나 사정 작업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이제 그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거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적폐청산 과정에서만 검찰의 특수부가 많아야 되는 건지 예. 그때도 검찰 개혁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정리해 주시죠. 검찰 개혁의 도대체 그 검찰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당연히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죠. 그거는 금태섭 의원님들 늘 동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얘기가 바뀌었으니까. 아니죠. 그 방향은 여전히 맞습니다. 공수처는 그 과도기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는 그 금태섭 의원이 당연히 동의하신다 생각하고 수사, 기소 분리 논리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부에서 같이 몸 담았던 분으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 교수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화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두 분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화 주제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연결된 분을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천에 사는 정경희입니다. 아, 예, 정경희 선생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손석희 아나운서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이렇게 핸섬하게 잘생겼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바른 뉴스를 해주셨는지 정말 감동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드린 질문에 그리고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이번 답변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한테 저는 좀 무식해요. 잘은 몰라요. 저는 예.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간단 명료한 건 뭐냐면 선출직은 이미 국민의 검증을 받았고 공무원은 그 내막을 모릅니다. 예. 공무원이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이번을 통해서 사법부가 정말 괜찮아야 되는데 이번에 반드시 개혁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나라인데 예. 정말 우리가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사법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걸 느끼는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그 검찰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떨리는 게 너무 많아요. 간첩 조작 사건, 그냥 죄가 없는데 무조건 약하면은 죄를 다 써서 저는 유전 무죄 이런 거 이해를 못했어요. 여자니까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도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고 저는 선출직은 국민의 검증을 받았고 예. 또 공무원은 그들의 어떤 뭐가 있어 보여요. 어두운 세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검찰총장은 물론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출직이 알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방을 놓는다? 본인들의 개혁을 하는데 해방을 놓는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사법부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시민이 죄를 범했을 때와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더 가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아마 정 선생님. 그들은 잘 아니까요. 네. 예, 정경희 선생님. 그래서 저는 네. 예,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공무원들은 비선출직은 잘 모른다. 이것은 아마 그 선출직은 국민에 의해서 검증받지만 비선출직, 즉 임명직은 국민에 의해서 검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요, 양쪽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모른다는 거죠. 선출직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분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신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신지원 선생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항명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예. 검찰 개혁을 찬성하지만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견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비록 문제가 뭐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대부분의 이슈들이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게 윤석열 총장이 행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총장이라든지 여러 정부 기관의 견제를 받는 것이 저희 헌법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를 들면 뭐 탄핵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도 좀 찬성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신지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역시 좀 의견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얘기를 좀 진전시킬 텐데 검찰의 어떤 그 수사권 이런 것은 분명하게 이번에 좀 배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김영민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자가 되셨죠. 그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해서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19 감싸기 사건이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된 권한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 검찰 내에 현재 불필요한 조직들을 좀 없애고 그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완화시켜서 예. 조직을 좀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다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검찰이 여전히 1월 1일 이후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6대 범죄, 뭐 경제, 또 대형 참사라든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은 공수처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네. 공무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찰에 대한 수사라든가. 네, 부패 범죄나 선거 범죄 같은. 예. 여기에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그게 좀 애매하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뭐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검찰로 또 넘어가게 돼 있다. 근데 이거를 아예 지금 없애자는 얘기잖아요. 김영민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맞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법으로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원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인구가 2.5배인데 특수부가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딱 3개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중앙지검만 해도 굉장히 많고 미국, 영국 같은 데는 특수부가 없는 거죠. 그게 왜 있냐 하면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민 의원이나 이제 윤석열 사건을 거치면서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은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그 경찰하고 검찰만 있는 상황에서는 권한 분배가 가능한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법적으로 금지될 경우에 과연 이것이 균형이 맞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공수처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니라 판검사, 경찰에 대해서만 갖는다는 반론을 할 수 있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 8,000명 가운데 판사가 3,000명, 검사가 2,200명, 검찰까지 하면 8,000명 중에 6,000명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는 겁니다. 예.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대신에 경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정인이 사건을 놓고 마음이 아파하는데 예. 경찰에서 3번이나
그 문제가 됐을 때 내사 종결을 하고 못 찾았죠. 지금은 검찰이 그런 사건을 다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없애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도 뺏어 가면은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도 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소청 법안은 그마저도 공소청을 따로 만들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하는 걸로, 공소청에서 기소하는 거를 공소유지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검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을 말씀하시죠. 경찰.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예.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외국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 인력이 아예 없죠. 그리고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 수사 지휘권이 없고 조언 형태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한편 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검찰 조서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아예 없거나, 독일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미국은 저도 그거 없애졌는데 경찰과 동일하는. 그러니까 이미 개정되지 않았나요? 이미 이제 아직 시행 시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기존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검찰한테 집중된 권한은 분산시키는 게 맞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수처가 이제 검찰이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공수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기소권을 검사들과 똑같이 없애는, 분리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간다라고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냥 수사관들로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통제 부분은 여전히 지금 현행 법에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의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건을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인이 불기소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 검찰이 바로 가져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검찰에 수사 인력이 있는데 한 7,000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 수사하면 됩니다.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제가 묻고 싶은 가능합니다. 거는 아무튼 그래서 경찰 통제의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니, 저는 통제할 수 있지 통제라는 것이 않습니까? 경찰이 억지로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또 지금 양부모라는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하고, 이럴 경우에 물론 경찰을 검찰에 비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두 기관이 받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검찰이 이 감찰을 하면서 내사 기록들을 보거든요. 이것이 정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보지만,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경찰이 그 사건을 처박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정인이가 불행하게 사망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사망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내사 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유치장 감찰이라 그래가지고 가서 경찰의 내사 기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찰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양쪽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걸로 돼야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찰을 독립시키자는 건데,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장 감찰 새 법에도 남아 있는데요. 아니, 유치장 감찰을 가더라도 그런 내사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수사지휘권이. 경찰에 대해서는 감찰권을 독립하는 방법이 예, 알겠습니다. 진정 교수께 드리죠.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두 분께서 토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넓은 차원에서 지금 이런 입법하는 여당의 행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입법을 애드호크로 해요. 애들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공소청 얘기도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든요. 갑툭 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진작 얘기하셨는데요. 그 배경이 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상당히 무슨 화풀이 하듯이 입법을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법은 진작에 이것은 만들어놨습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 검찰을 없애자는 얘기인가요? 우리 헌법에 근데 검찰총장이 검사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예, 검찰총장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총장도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씁니다. 헌법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심의를 거치도록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장이 그럼 검찰총장 모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거죠. 그 겸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공수처는 아직도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 검사에게 이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는 이제 검사의 수사권을 가져온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아직 손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법률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노력과 그다음에 토론과 결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게 뭔가가 나오고 그게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되면은 그것을 또 다시 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을 막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분들이 입법을 왜 이렇게 하나 이게 무슨 법이 장난감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금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것이고 그것이 입법화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복성 입법 아니냐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 징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을 동의받아서 지금 발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 개혁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와가지고 또 한다는 이제와가 아니고 그게 맞는 방향이고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를 처음부터 바로 하면 그럼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지 왜 그- 개혁은 이렇게 해놓고 그 아니, 저는 의원님 그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셨던 거고 저희는 그 주장을 하셨던 저는 걸로 그 알고 법안을 있어요. 냈는데 네. 다만 타협이죠, 청와대에서 타협. 그때 타협을 한 거죠.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아까 6개 범죄를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를 유지한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말을 잘 듣고 윤석열 총장하고 청와대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특수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상 어느 때보다 커졌고 서울지검의 특수사부가 생겼고 4차장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전 수사하고 조국 수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보복성 입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왜 일본에는 특수부가 3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냐 줄이자고 할 때 청와대에서 오히려 느리고 법무부에서 특수부를 느리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복성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금 의원님께 일관성을 좀 유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지껏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전부터 열변을 토하셨다고 하시는데 정작 제가 법안을 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공수처랑 어떻게 되냐 그리고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일관성이 오히려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좀 잘못된 그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입법 그 작업을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죠. 그 작업을 특수부를 위해서 줄이는데 왜 충분히 입법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아까 금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독일이나 일본도 직접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근데 안 있지만 하는데 없죠. 예. 안 하는 이유가 변호사 개혁을 안 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경찰이든 검사든 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서로 봉사하겠다고 막 이렇게 싸운 나라를 봤습니까? 그래서 독일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독일 검사한테 너가 수사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삼수해가지고 겨우 검사 됐는데 왜 수사하냐? 경찰에 맡기면 되지. 왜 그러는데 독일은 개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명신 때문에 이제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를 개업을 하고 정관 들어오고 이렇게 자기도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그걸 직접 수사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개업 때문에 안 된다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은 전 100% 동의하는데 왜 윤석열 총장하고 청와대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나도 그 동의해요. 수사권을 그때부터 늘리다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줄이니까 예. 이거는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서 정권이 어떻게 말하자면 검찰을 겁박하기 위해서 니네 조직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방향이 잘못된 저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는 20대 때 의원님이 왜 법을 발의 안 하셨는지를 법을 듣고 발의했습니다.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사기소 분리법 그럼요. 발의하셨습니까? 제가 1호 법안인가 2호 법안으로 발의한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죠. 검찰청법은 따로 안 하셨죠? 검찰청법도 개정을 같이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개정안 그럼 그걸 관련해- 조금 더 이게 좀 논의를 키워가시지 왜 안 키워가셨는지 저는 그때 그게 조국 좀 민정수석한테 가서 이제 수도 없이 얘기를 그게 좀 했는데 아쉽습니다. 중국을 늘려야 의원님의 된다는 그 거예요. 공수처 설치는 저도 반대입니다. 공수처. 왜냐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아까 이제 금 의원님 이야기대로 직접 수사를 검사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예. 경찰에 대한 그 통제에 치중하고 그래서 송치 전이라도 검찰 넘어오기 전이라도 아까 지휘도 뭐 지휘라는 표현 없어지니까 이제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걸 수사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그 무혐의 종결권 1차 종결권 그것도 없애고 정권을 송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소하고 검사는 그런 예. 행위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알겠습니다. 공수처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는 있냐? 이게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예, 공수처 직접 얘기는 수사할 것 같더라고요. 예, 정 교수님, 뭐 같은 옆에 앉아 계시다고 의견이 같을 필요는 예,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공수처는 조금 이따 토론할 텐데요. 미리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까는 이제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만은 이제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연결할 때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미 오가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정권의 하수가 될 것이다라는 하수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가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기소권을 상당 부분 또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통제는 유효한 기구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화번호 02-751-6002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아까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연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논쟁한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좀 봐주시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 이것이 선진화된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건 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완전히 이 수사권을 없애버리느냐 혹은 기소권을 다 뺏어가느냐 하는 문제 아니면 과도기를 두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금 전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면 특수부 같은 건 왜 자꾸 늘리느냐 수사권 예. 없앤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더라. 아마 그리고 그때는 하나만 좀 덧붙인다면요. 예.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를 검찰이 안 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최소한 지금처럼 유지하든지 강화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때 특수부를 늘리면서 그 검찰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면 균형이 안 맞게 돼 버립니다. 예. 그건 또 검경 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런 예.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경찰의 권력 비대화 문제는 이따 마지막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부터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라든가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근데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청을 발족시키는 것이 그런 것으로 가는 길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그럼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있으면서 예. 남부지검에 굉장히 잘 유지되고 정치적 사건하고 큰 상관이 없었던 증권범죄 수사부서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어떤 의미냐 하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예. 주는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수사를 경찰이 하건 검찰이 하건 공정한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기소 수사 분리하는 건 맞는데 예. 지금 타이밍상 지금처럼 혹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라고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반론해 주시죠. 네, 그 의원님도 법을 만드실 때 항상 그렇게 그런 걸 따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제가 그 검찰 개혁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기 크게 고려하지 않고 법 제정안 혹은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사기소 분리가 지금 내는 게 마치 검찰에 힘 빼게 하는 거냐, 뭐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방향이 지금 맞다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게 20대 국회 때 어려웠던 점, 금태섭 의원님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어느 정당도 절대 다수를 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타협을 한 것이고 사실 20대 국회에서 지금처럼
그 어느 쪽이 민주당이 다수였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로 바로 갔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수사 뭐 팀 없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폭로된 것 때문에 아시겠지만 김봉현 씨가 폭로한 것을 가지고 검찰총장이 관련된 폭로를 계속 뭉갰습니다. 첩보가 들어왔는데 뭉갰다가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박탈하자마자, 그러니까 지휘를 못하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자마자 둘에 대해서 윤곽근 씨는 구속 기소됐고 예. 그리고 검사들은 술접대한 게 사실로 밝혀져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사를 막기 위해서 없앴다 이런 관점은 아닌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순진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지금 여권에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것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고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이런 문제로 서로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설득이 된다면 양쪽이 다 처음부터 기소 수사 분리하는 건 맞다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좀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거 꼭 공소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좀 벗으려면은 윤 총장님 임기 중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가요? 예. 그 오해를 상당히 살 수 있죠.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 시기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받는 기관을 우리가 다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법 통과는 그 뭐 윤 총장의 임기를 굳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어떤 설득 작업은 당연히 더 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법에 대해서 바로 동의한다는 입장 표명은 하진 않았지만 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필리버스터에서 그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고로, 진 교수께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설득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보는 게 다수입니다. 그 한겨레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취지와 절차, 방법이 모두 잘못됐다고 보는 분들이 34%고요. 취지는 옳았지만 절차, 방법에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42%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이제 금태섭 의원과 저와 네. 같은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고 취지와 절차, 방법이 모두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17%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는 이미 검찰 개혁이 애초에 궤도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여러분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 취지는 맞는데 절차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최근 들어서 지속됐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 너무 오래 한 반년 이상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황 이렇게 끌어온 것은 추 장관의 잘못입니까? 윤 총장이 잘못한 겁니까? 질문이 너무 좀 직접적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장관급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일시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1년 내내 끌도록 하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해결을 하셨어야죠. 예.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처음에 갈등이 생기고 나서 이것 때문에 뭐 김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제 검찰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혹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국 수사 이후로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예.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안하지만 임명을 잘못했고 다른 사람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예.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예. 장관한테 맡겨놨는데 예. 뭐 이래라 가지고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검찰총장이 임기가 있기는 하지만 예.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3차례인가 4차례에 걸쳐서 나는 검찰의 지휘부를 못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날 저녁에 제가 대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퇴근할 때 검사들이 몰려가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총장이 사표 내야 된다고 검사들이 사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국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냥 맡겨놓고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만을 주장을 하니까 계속 갈등이 1년을 끌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이렇게 진짜 사회 전체가 어려운데
전혀 엉뚱한 문제로 곧 이 갈등만 겪었던 겁니다. 예. 저는 이건 초기에 나서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물러날 명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분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기는 물러난다. 근데 그럼 지금은 물러났으리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물러났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하시면서 예. 이 여당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서 뭐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스스로 사표 써야 된다 그러면 검찰총장의 직업윤리로서는 거기서는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 정치적인 압력이니까요. 자, 반론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저는 언론의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입니다. 지휘 감독을 받는 자입니다. 둘 사이에 사장님과 지금 뭐 상무 사이에 아니면 부사장님과 사이에 충돌하면 그것을 갈등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가끔 네.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예. 복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언론에서 잘못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 대통령께서 나서서 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 현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과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분의 철학을 고려하면 그래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나서지 않는 게 저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제를 보장하겠다라고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그 검찰총장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그 분란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게 정말 안 됐을 때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단을 미리 했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진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개인의 권한을 가지고 폭주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폭주의 결국 이제 사표를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폭주하도록 대통령이 방관한 거죠. 아까 그 징계 주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징계를 제가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따를 수밖에 없다. 절차상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가기 전에 법무부에서 무리한 징계를 추진할 때는 대통령이 지금 장관 지휘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벌써 제동을 걸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다 놔둔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굿캡, 배드캡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생색내야 하는 데선 잘 나타나세요. 또 탁현민 씨가 연출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정작 해명해야 될 때라든지 책임져야 할 곳에서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의 뭐 책임이 누가 있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권력자들은 좀 그 자신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절제 미학이 좀 필요한데 예. 그 윤 총장도 그렇고 우리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걸 막 그 너무 그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그 감독한테 혼났다고 해가지고 라이벌 팀으로 뭐 이적설이 돌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묵묵히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묵묵히 그 견지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런 거. 문유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좀 그다음에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왜 관여 안 했냐 그러는데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임명권자는 면직권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징계 절차가 아니고 임명권자로서 면직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그리 하다 보면 또 너무 정치적 논란을 아마 초래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이게 정확하게 그 임명권자냐 임면권자냐로 좀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명권자도 면직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까? 예, 예. 근데 만약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 통제하고 직업공무원제 충돌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유럽 같은 데 보니까 이게 고위직 그 검사 이런 데는 민주적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것 같고 예, 예. 하위직 이런 사람들은 자체 조직에 이렇게 직업공무원제에 좀 충실하게 예. 자체 조직에다가 인사라 이런 걸 맡기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상 그 추미애 장관이 참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 한 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검찰총장을 탈탈 털어가지고 찾아낸 혐의가 6개였어요. 그중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용한 건 3개죠. 근데 그 각각을 보게 되면 한동훈 감찰권, 이건 사실 권한유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인데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판결문에 나오면 인정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그것 때문에 품위 손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일단 판결문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사들이 의심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 판사가 의심하면 그건 인정해야죠. 의심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치를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라는 거고. 의심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심이 기본이다. 정치를 안 하겠다고 안 한 게 징계 사유가 된다는 건 굉장히 해괴하다는 겁니다. 법조윤리에서는 의심이 기본 사유라고 중요하다니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의심만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품위 손상으로 할 수 있는 예컨대 공무원 징계 가능합니다. 공무원 징계 가능합니다. 의심만 그게 가능합니다. 일단은 근데 판결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본안에서 그 다투자. 부분은 그래서 판사들이 좀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워낙 의심받는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대한 인식이 좀 없었다. 저도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뭐 추미애 장관 폭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폭주했다라고 아마 표현하시는 것의 출발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때부터라고 아마 평가할 것 같은데요. 수사지휘를 2번 했죠. 그래서 수사지휘를 통해서 기소 못하고 윤석열 총장이 뭉갰던 사건이 3건이나 기소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장모 사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야당 유력 정치인 윤곽근 변호사, 그리고 검사들 술접대, 이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으면 절대 밝혀지지도 않고 기소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폭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제대로 된 수사지휘였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정치 의사표명에 대해서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도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것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날 국감장에서는 당연히 정치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그 이후에 질문들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당 갈 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문제는 검찰총장이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지켜야 되는 검찰총장이 정치에 출마 의사 표현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사 지휘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편향성을 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총장 지금 올해는 84억의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검증이 안 됩니다. 저희 법사위원들이 가서 보자고 해도 서류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신의 정치 어떤 행위에 쓰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하고 통제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언론에 그렇죠. 언론에 팩트 잘라먹기를 좀 제가 봤는데 팩트 잘라먹기요? 그 아까 이제 봉사에 정치도 포함되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을 잘라버리고 봉사하겠다 이것만 계속 보도해요. 그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 그랬어요. 위기감이 든다 이게 핵심인데 못 해먹겠다 이것만 가지고 막 언론에서 잘라먹고 이게 부각시켰잖아요. 그래 그 행태가 똑같다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여기서 좀 논리의 비약을 한두 개 지적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이 저는 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정치를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임기 끝나면 정치 못 합니까?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금부터 뜻을 품고 있고 드러내는 건 아니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인데 그 말 그대로 하더라도 임기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80억 특수활동비를 누가 어디서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 총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총장도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는 몰랐는데 왜 이번에만 문제를 삼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떤 보복이 아닌지 싶은 겁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하니까 마음을 먹으면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거를 다루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이 있거든요. 자기 총장 임기를 끝낸 다음에 정치를 하든지 말든지는 정치자금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던가 왜 지금부터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그럼 총장이 항상 어떤 답을 정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하시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총장이 아니. 지금 나오는 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말씀을 아니 그럼 그 경찰청장이 출신- 정치하겠다 이러면 그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경찰총장이? 정치인은 예? 경찰청장이 나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도 경찰청장 아닙니까? 경찰이요. 지방 경찰청장 끝나고 나서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끝나고 끝나고 나서 거죠. 한다는 거죠. 중간에 끝나고 하는 정치하겠다라는 거죠.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 않았다는 그거는 거죠. 사실은 어디 뭐- 그게 그러니까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치하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끝나고 문제 나서. 한마디만 아마 더 지적을 할게요. 현직에 있을 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 윤석열 금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출마하고 싶으면 1년 전에 사퇴하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사실 제가 윤석열 됩니까? 총장을 타겟으로 예. 안 했으면 저는 그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판검사들이 정치 방해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보시잖아요. 그럼 예. 그 여당에도 판검사 출신들 너무 그러니까 많지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자, 법을 알겠습니다. 만드시면 되죠. 법을 만드세요. 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84억 특수활동비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왜냐면 지금까지 그건-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고요. 그거는 예.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만약에 근거를 대라 그러고 알고 싶으면 다른 항목으로 84억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장이 카드를 쓰든지 영수증을 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은 그런 거를 안 내는 예산을 그 국회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뭐 그건 그러고 나서 다른 기관도 어디다 그런 데가 썼는지 안 있죠. 가르쳐 준다 그러는 건 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그냥 세금 내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84억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돈인데 물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저도 아주 동의하는데 많이 그것을 줄어든 고치려면 겁니다. 국회의원이 해야지 그래서 예.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수활동비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부 항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 항목대로 쓰도록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대검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 세부 항목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 아시잖아요. 특수활동비 횡령이 될 그 수 항목으로 있고 안 썼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인정합니다. 이 그대로 지금 써서 통계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게 잘못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영수증 갖고 오게 할 수 있는데 예. 그걸 자. 안 해놓고 따지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건 그러면은요. 20대 때 해주셨으면 좋았을 아니, 건데 21대 왜 안 라도 하셨습니까? 하세요, 21대. 아니,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는 21대 국회에서 좀 논의를 좀 해보시죠. 이미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도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어느 분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그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죠. 임기제를 준 이유는 당연히 독립성, 중립성, 그렇죠. 어떤 정치 집단에 의해서 개입당하지 말고 침해받지 말고 검찰총장의 임무를 다 해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현직에 있는 사람이 만일에 정치에 나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독립, 중립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물론 윤석열 이것은 그 전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네네. 김영민 의원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듣고 있으면 나는 정치하겠다는 얘기 한 적이 그렇죠. 저도 없는데라고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예. 총장 임기를 마친 다음에 정치를 하겠냐고 물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의 답변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질문을 듣고 임기 마친 다음에 일을 얘기한 거지 내가 총장인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총장이 정치하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임기 마치고 비약이라고 아니, 하겠다는 같은 얘기인데요. 임기 마치고 한다는 걸 현직에 있을 때 하면 그 안 된다는 거죠. 예. 홍 회장을 만나자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국민들은 다 그것을 만났다고.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요. 있다고 합니까? 임기 마치고 내가 편향돼 정치를 보이지 하겠다고 한 게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치도 포함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렇게 그래야지, 얘기해야죠. 그거는. 당연하죠. 아니 아니 대법원장이 현직- 그런 이야기가 뭐지? 아니, 정치적 공무원- 중립성이 그거는 가장 위헌이죠. 중요한 아니죠. 임기 끝난 다음에 뭘 할지 미리 아닙니다. 얘기하게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위헌입니다. 예를 아니 대법원장이 질문에 그런 대해서 말씀을 자기가 하셨으니까.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야 근데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제가 다시 않았다는 질문 거죠. 드리자면 예.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2년 임기를 받은 사람이 아직 현직에 있는데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라든가 뭐 적극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만 이렇게 들어봐도 근데 그것으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징계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의심을 삼은 예, 의심을 샀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규정상 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법조윤리상 그런 의심을 받으면 품위 손상을 해서 징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을 마친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이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를 하겠냐? 거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총장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이 제기를 하신 거고. 지금 개업하냐 마냐 이거는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중립.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관계도 있고 왜냐하면 그 여당 대법관 지지자들은 그 야당 수사를 여당 수사를 하면 이제 여당 지지자는 안 믿을 거고 서로 당파에 따라서 예. 안 믿어버리니까 아니, 신뢰가 대법관 인사청문회 할 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자. 개업하실 거냐고. 예, 제가 이 문제는 좀 뜨겁게 토론하실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서 의견이 다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명시적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언급을 한 셈이다라는 주관적 해석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주관적 해석에 입각해서 그게 품위 손상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명시적 언급을 한 건 뭐냐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 취임 초기에 계속 여론조사에서 띄우니까 예. 그 빼달라고 한 적은 있거든요. 그건 아주 사실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는 작년 얘기고요. 8월 이후에는 빼달라 한 적도 없어요. 그걸 한 번 했으면 됐지 한번 계속 해야 했을 때 되는 계속 빼달라고 합니까? 계속 뭐 해주고 하긴 매번 빼달라고 아니, 얘기하기도 좀 아니, 곤혹스럽겠죠. 근데 본인의 말이 있잖아요. 아니, 아니라고 주관적 답변할 수 있는 해석이 상황에서. 이게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일반 이론과 다르다니까. 예, 이게. 어, 법원하고. 네 분의 토론이 열띠게 이어졌는데요. 검찰개혁 운명은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전화의 주제는 공수처.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할 텐데 시간이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공수처가 과연 독립된 기구로서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잘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검찰에 대한 통제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이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분만 광고를 잠깐 듣고 바로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1분 광고 듣겠습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 매니아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사장님,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답니다. 4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다가 5년째에 이런 울창한 숲이 되는데 키운 사람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는데요. 저희 다이브로이드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첫 제품을 바다에서 테스트할 때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IBK 기업은행.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에듀윌이야?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거든. 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예, 바로 전화 받겠습니다. 첫 번째 분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신승엽입니다. 예, 신승엽 선생님.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공수처 출범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검찰 개혁을 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었다면 했어도 진작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어떤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감시할 기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결국은 그런 부분을 다수 찬성을 해서 민주당이 작년 총선에서 압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껏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며 자신들이 어떤 행한 범죄에 비해 매우 약한 영향을 받아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해관계를 벗어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밟은 그런 실패 전철을 똑같이 밟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지금으로서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빈틈없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달리 더 질문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신승엽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분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저는 뭐 30살 이동수라고 하는데요. 예. 이동수 선생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저는 어찌됐든 공수처는 뭐 검찰 개혁을 위해 뭐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취지는 누가 반대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하지만 절차나 상황을 보면은 참 부도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단은 여당의 비토권 수정안도 제가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어이가 없는 것이고 공정성에서 처음에 시작하기로 하는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예. 그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을 하는 거라고 하면 대표자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이제 전문 CEO를 쓰잖아요. 예. 경영을 잘 아는 사람을 써야 하는데 검찰 출신은 안 된다. 이런 거는 배제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그 분들께서 이제 기소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공수처장 비토권까지 수정하면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예. 정권이나 민주당의 어느 정도의 그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뭐 판결이 나온 걸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예. 자기 편은 무조건 뭐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민주당의 그 의견 자체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예. 뭐 전반적으로 저는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분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고 틈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 없이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동안에 26년 동안 명칭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 이 명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범을 하게 됐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어렵게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처장을 누구로 하느냐로 또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안을 바꿔가면서까지 여당에서는 5명만 참여했죠.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참여해서 거기서 지금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금 첫 번째 처장으로 해놨는데 과연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거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진정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걸 찬성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공수처는 이 두 개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현재 검사, 판사, 경찰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여야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게 여겨지는 네. 가장 중요하다가 여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판사들하고 검사들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정의를 담당하는 세력이고 이건 거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은 게 왜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검사만 해도 되죠 사실. 검사만 기소해도 왜냐하면 검사는 자기 식구 감사기를 해가지고 기소를 잘 안 하니까. 이미 이제 판사도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판사는 사실 빼도 되는데 판사도 사실 그 범죄 사실 드러나면은 검찰에서 법원 행정처에다가 그게 아마 같은 법조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도 들어가 있죠. 제 생각에는 그 검찰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기능 자체를 갖다가 떼내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더 강화시킨 형태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니, 예.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모든 공수처 수사한 걸 갖다가 기소까지 다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예. 딱 그 부분만 해서 한정해서 답을 좀 드리면 그 지적하신 부분은 그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로 가면 공수처에 남겨둘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검사의 수사 기소가 지금 제가 법안은 발의했지만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수사 기소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왜 법관은 들어갔냐? 법관도 제 식구 감싸기 많이 했고 검찰과 그동안 서로 주고 받으면서 봐주기 수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행
되고 나서 말씀하신 우려가 생기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이 정의를 담당하는 이 사법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한 축이 더 깨끗해지는지 우리 정관예우 정말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공수처 생기면 정관예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알겠지만은 이번에 그 술 접대 그 검사들 99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일반인 같으면 검사가 100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주의적으로 기소하고 100만 원 이하로 예비적으로 기소하고 그럴 건데 저는 누구도 자기 사건을 그 수사하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검사 비리는 경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경찰의 수사를 받는데 검사들은 경찰의 수사를 안 받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까 손 앵커께서 정권의 말을 듣는 기관이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질문도 유효하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공수처장이 아까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이제 정말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인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뭐 상사라는 장관의 지위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받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정말 판검사들을 조정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는 말하자면 판사, 검사를 전체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라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라는 제도는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선진국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지 않냐. 그래서 우린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검사의 힘을 빼야지. 왜 공수처라는 더 센 거를 만드는데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수처를 만들 겁니까? 그 정한중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봐도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현재의 검찰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저 김용민 의원님이 옛날에 저 인터뷰하신 걸 보면 근데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검찰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저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 맞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검찰을 통제해야 되니까요. 근데 공수처는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상한 대통령이 돼서 뭐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사람을 잘못 봐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 굉장히 좋은 총장이라고 해서 임명했지만 지금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해놨는데 3년 임기 동안 딴짓을 하면 대통령도 못 건드립니다. 공수처법에 있거든요. 청와대도 관여하지 못하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체를 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검찰 때문에도 고생하는데 공수처 때문에 또 고생해야 됩니까? 이제 일반 아까 그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그 경찰 외에는 다 수사하면 검찰로 넘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8,000명 중에 6,000명이에요. 공수처 수사 대상이 8,000명인데 판사가 3,000명, 검사가 2,200명. 판검사들이 얼마나 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겁주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판검사를 겁준다는 그 생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판사를 겁주면 당연히 판사들이 청렴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법의 그 독립을 해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내가 하는 걸 보고 있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 공수처 견제 문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잘못하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그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문제죠. 그럼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내부에 윤리 규정 같은 것들로 징계를 하거나 검찰은 내부에서 안 된다는데 공수처는 어떻게 내부에서 되나요? 그래서 권력기관은 내부에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경찰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수사기관을 통합하는 어떤 독립된 감찰기구를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린 그런 실험을 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 없지 않고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없어요. SF를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진행 중인 사건도 영국의 감찰을 판검사를 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판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해서. 영국은 지금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공수처를 수사기관으로 두기 때문에 그거는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검사가 잘못하는 거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경찰이 이 얘기 들으면 콧방 낄 겁니다. 아시겠지만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간 것
어떡합니까? 검찰이 영장 다 기각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었고 얼마 전에 이문정 검사가 고발했던 부산지검에서의 공문서 위조 사건 계속 기각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잘못은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검사 잘못은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현상으로는 완전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거? 다른 나라 다른 미국 나라에서는 검사들도 어떻게 뇌물 받고 미국 검사들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텐데 네. 미국은 공수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되죠. 수사기관이 경찰이잖아요. 자, 미국은 영장 우리도 청구권 그렇게 누구한테 만들어야죠. 있습니까? 미국은 영장 청구권이 경찰에게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기소권은 검사밖에 없어요. 영장 청구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장 청구도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영장을 하나도 청구 못 하니까 계좌도 못 봐, 아무것도 못 봐. 미국도 출석 안 해도 검사가 사인 안 하면 신변 영장 확보 청구가 못 안 해. 됩니다. 아니, 조언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요, 수사 조언이 지휘는 아니에요. 사인을 해야 됩니다. 자, 체포영장은 가능하지. 자 이렇게 하죠. 사실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안 그럴 그렇습니까? 거라고 봅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그런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권력 남용의 위험성들이 지금 내재돼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SBS 임찬종 기자가 아주 좋은 글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제도든지 간에 인간의 선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항상 최악의 인물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제도를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썼는데 이런 겁니다. 요즘 뭐 윤석열 총장하고 뭐 한동훈 검사장은 거의 악마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악마로 여기는 이분이 예. 정말로 그렇게 우려하시듯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한동훈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올려놨을 때 여러분들 그 용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수처장이 답변드릴까요? 사실 그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건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탄핵 실체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공수처장을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국회 민주적 통제에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예. 국회 탄핵 제도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수처장을 뭐 한동훈으로 앉힐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총장과 검사와의 관계와 공수처장과 검사와의 관계는 많이 다릅니다. 검사들은 뭐 금 의원님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언제 승진하고 어디 보직을 받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공수처 검사이고 계속 거기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과의 관계에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총장과 검사와의 관계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예. 해서 그 다른 점 때문에 한동훈이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 그런 구조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검사가 아마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가장 힘이 셀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검사는 그래서 최장기간 2년밖에 근무를 안 시킵니다. 보통 1년 하거든요. 그리고 옮깁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되면은 3년씩 9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폐해라는 것이 승진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한테 그렇게 충성하거나 아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승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이 권력 조직이라는 것은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 또 반대편 생각하고는 최선의 경우겠습니다만은 존속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라도 오히려 공수처가 더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이쪽 면에서 보자면 금 전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엔 또 반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공수처를 그럼 누가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한준 교수께서도 맞다고 말씀하셨고 또 일정 부분 맞다고 또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핵 제도가 활성화되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것이 우리가 좀 열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찰 제도를 독립된 외부의 감찰 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수사기관 전체를 감찰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논의해서 입법 발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8천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수처장과 차장 합쳐서 수사검사는 5명. 25명. 두 사람 빼면 23명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수사관들 하면 한 40명. 맞습니다. 그게 다 됩니까? 어렵죠. 사실. 아니 모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옛날 안기부처럼 사찰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직동팀. 공수처 수사관들이 저도 이제 특수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아는데 그 예. 특수검사들은 한 달만 사건을 못하면 뒷골이 땡기거든요. 그럼 수사관들한테 정보를 물어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딜 갈 거냐 하면 여의도 국회 주변에 와서 보좌진들 만나면서 요즘 당신네 의원님은 뭐 하냐. 그리고 예. 서초동 주변에 다니면서 판검사들 뒷소문을 모을 겁니다. 이게 8천 명에 대해서 20명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모여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건 대단히 예단은 아닐까요, 혹시? 예? 예단은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실제로 중요하죠. 제가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시는 그 민주당 전 대표 이해찬 대표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점에서 상당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공무원들은 누구나 말씀하셨듯이 출세하고 싶고 출세가 아니더라도 인정받고 싶고 사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의도 가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보를 수집할 필요도 있지만 잘못하면 사찰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거는 같은 전혀 논란입니다. 그건 법원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대법관 거니까. 회의에서도 그건 문제 삼지 않기로 아니, 넘어갔던 법원에서 문제인데. 이 저기 결정문에 있습니다. 판사 사찰 예, 결정문에 그 본안에서 다루라고 되어 있죠. 예, 인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우 자, 부적절하다. 매우 선언한다고. 부적절하지만 본안에서 다뤄라. 아니 그럼 그게 예. 부적절하면 공수처도 안 해야지 검찰이 하니까 공수처도 해도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진 제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요. 새로운 공수처장도 인사위원회만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만. 그래서 일단 출범한 기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한 내용들이 빨리 좀 논의가 좀 돼서 네. 실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금 의원님이나 아니면 진 교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우려는 늘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토론하지 못한 것은 거의 다 없긴 한데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경찰이 그럼 잘 할 것이냐, 그죠? 경찰의 수사 능력은 믿을만한 것이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저 중수본도 이제 출범을 했는데 아직 본부장을 못 정하고 있더군요. 예, 그래서 경찰 조직도 대대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토론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제약이 돼서 그 문제는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분의 토론은 잘 들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오늘 처음 토론 나오셨는데 중반 지나면서 좀 몸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JTBC 신년 특집 대토론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2부 토론이 되는 셈이죠. 내일 올리는 주제는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한국 사회의 과제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경기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원희룡 제주지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합니다. 내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